안녕하십니까. 저 소개받은 임원무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제가 이게 대중 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올라가 돼가지고 이 대중 강의를 잘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은사님이 여기 오셔서 또 오늘 또 아주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할 건 시인 김남주 시인의 시론에 대해서인데요. 사실 여기에 보면 피로 쓰여진 언어의 화살이라고 이렇게 부제를 달아놨습니다. 자, 피로 쓰여진 언어의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김남주 시인의 시 속에 나온 얘기입니다. 1988년 그 해가 아마 88 올림픽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해금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납북 문인들을 공식적으로 세 사람만 빼고 다 해금을 하죠. 홍명희, 이기영, 한설야 세 사람 빼고 나머지 모든 월북 문인들은 전부 해금 조치가 이루어지고 그해 김남주 선생님도 15년형을 다 살지 않고 9년 3개월을 살고 이 석방이 됩니다. 석방되고 나서 길이라는 시를 발표합니다. 자, 그러나 김남주의 시 전집이 2014년에 나왔는데 제가 들고 왔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김남주 시가 길이라고 하는 시가 3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길이라고 하는 것은 김남주 시인 자신이 걸어가는 길과 또 동시에 자기와 같은 동지들이 함께 걸어갈 길을 끊임없이 사색하고 그걸 모색했던 사람인데 시집에는 전집 속에는 길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졌냐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침묵의 시를 떠나서 활시이죠. 침묵의 시를 떠나 피로 쓰여진 언어의 화살로 가자. 이렇게. 자, 피로 쓰여진 언어의 화살로 가자. 자, 김남주 씨가 한 500편 되는데 딱 지금까지 한 500편 정도 됩니다. 자, 감옥에서 쓰여진 거 약 360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맞아면 감옥에 가기 전에 쉽게 말하면 그 난민전 사건으로 79년에 이제 감옥에 가기 전에 쓰여진 시는 고작 한 30여 편이 채 안 됩니다. 몇 편 안 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감옥에서 쓰여졌는데. 자, 그 많은 시들, 그 중에 그 길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 자, 거기에서 그 전사적 삶의 모습들, 피로 쓰여진 언어의 화살이라고 하는데, 그 많은 시들을 보게 되면 뭐가 많이 나오냐. 피하고 나의 칼, 나의 피 하듯이 피가 아주 중요한 시어로 나옵니다. 또 꽃이라고 하는 시가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자, 김남주 시인에게 꽃이란 뭐냐? 자, 혁명 투쟁을 하는 이 육신이 혁명을 실천하고 있는 육신이 꽃이고 그걸 상징합니다. 그리고 피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열망한 그런 어떤 영혼을 피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꽃과 피는 육신과 혁명을 실천하는 이 육신과 자유를 열망하는 영혼이 함께 쉽게 말하면 불살라서 죽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대의 그냥 심장에 가서 박히고 난 다음에 자폭하는 거, 죽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하나는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 죽음으로써 보다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러니까 그 나머지 사람에게 큰 복이 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맞으면 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인간의 죄를 전부 짊어지고 죽음으로써 그 남은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하고 똑같은 그 원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원리를 가지고 투쟁했던 그런 사람이 자기 본인이 스스로 피로 쓰여진 언어에 진짜 모든 것을 피로 썼습니다. 시를. 자, 시 자체가 피로 쓰여진 언어의 화살. 자, 이건 그런 혁명가로서의 어떤 혁명 전사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 부제로 제가 피로 쓰여진 언어의 화살이라고 부제를 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김남주 시인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김남주 시인에 대해서 쭉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크게 이 4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머리글 형태로서 자, 혁명의 전사로서의 삶과 그 예술적 실천, 예술의 실천을 그 사람 실제로 어떻게 했느냐.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김남주의 전체적인 것들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제2장에서는 김남주의 어떤 시의 인식론적인 토대가 뭔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런 얘기를 해볼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자, 삶의 조건을 변혁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어떤 실천 논리. 자, 그렇다면 어떤 실천할 때 어떻게 실천해야 바람직하냐라고 하는 문제.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김남주가 참 무문만 혁명 전사라고만 알려져 있지, 김남주가 정말로 훌륭한 시인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김남주 씨가 얼마만큼 훌륭하고 어느 미학적 아름다움들을 성취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김남주 시인이 1994년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그게 같은 해남의 후배 시인이었던 황지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랬죠. 이 실천문학에다가 그런 글을 쓰지요. 시를 쓰면서 아무도 못 말리는 꼴통이여, 그리고 통 큰 강도여, 혁혁한 전사여, 그리고 혁혁한 혁명가여, 전사여, 그리고 그러나 끝끝내 시인이여, 이 땅에 저주받은 이 땅을 노래하는 시인이여라고, 끝끝내 시인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혁명 전사로서의 그런 피로 세진 언어의 화살로서 자기가 생각한 투쟁해야 될 저항한 어떤 상대에 그냥 내뱉기는 이제 그런 전사로서 삶을 살면서도 끝끝내 시 가지고 그런 시의 실천을 통해서 정치적 투쟁을 해왔다. 자, 그만 낭시에라가 말한 대로 이 감성의 분화를 새롭게 함으로써 뭘 하려고 했습니까? 그런 시 쓰는 행위 자체가 철저하게 정치적 행위였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여기에 세 사람 이렇게 그 사진이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는 아마 김남주 시인이라는 게 금방 알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는 누굽니까? 체 게바라 같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검은 피부의 사나이는 누구 같습니까? 프란츠 파농입니다. 이 세 사람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첫째는 혁명 전사라고 하는 공통점입니다. 세 사람 다 혁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빨리 죽었다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늦게 오렇게 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혁명 전사는 오래 못 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쩌다 보니까 한갑을 지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먼저 프란츠 파농부터 얘기하겠습니다. 프란츠 파농은 1925년에 저기 프랑스령 카리브해에 있는 저기 남미의 카리브해에 있습니다. 쿠바 밑에 조그마한 섬, 거기에 마트니크라고 하는 프랑스령의 조그마한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흑인이었고 어머니는 혼혈 흑인이었습니다. 자, 근데 일찌감치 집안이 좀 괜찮았던가 프랑스령이었기 때문에 프랑스로 유학을 가지요. 그래서 리옹 대학에서 뭘 공부하냐면 의학을 공부합니다. 자, 그런데 학위도 받기 전에 전쟁이 터지니까 어떻습니까? 프랑스군에 입대해가지고 나치에 대항해서 제2차 대전 때 싸웁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맞아만 엄청 똑같이 전지 투쟁하고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검다는 이유로, 흑인이라는 이유로 엄청 차별을 받습니다. 자, 그게 한 맺힌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다시 이제 복학해서 대학 다 졸업하고 의사가 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도저히 이 프랑스 이놈의 나라에 살 가치가 없다고 싶으니까 알제리로 갑니다. 프랑스의 오랜 식민 지배를 받던 알제리 가가지고 알제리에서 정신과 의사였거든요. 정신과 이것도 하면서 거기서 맞아 많은 알제리에 있는 민족 해방전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 혁혁하게 이 프랑스하고 이렇게 독립전쟁을 하죠. 거기에. 자, 그런데 61년에 백혈병으로 죽어버립니다. 딱 독립을 3개월 놔두고 죽습니다. 참 아깝게. 죽을 때가 36입니다. 36에 죽었는데 그 사람이 쓴 글이 그 유명한 검은 피부 하얀 가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검은 피부 하얀 가면, 어떤 사람은 검은 얼굴 하얀 가면 이렇게 번역한 사람도 있죠. 우리나라에 여러 종류가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자, 그거에 결국 맞아면 에드워드 사이드 같은